안녕하세요. 지호평가사입니다. 오늘은 33회 2년차로 이론 수석 합격을 하신 이혜룡 평가사님을 모시고 오늘 그 합격 수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혜룡 평가사님, 전 정말 너무 감사드린데요. 이론 수석을 해주셔서 한번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고요. 한 2년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영광스럽게 33회 감정평가사에 합격한 이혜룡입니다. 정말 수업이 좀 짧긴 하셨어요, 그렇죠? 2년이시면. 네. 굉장히 효율적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 그 효율적이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사실 사람들이 완벽하게 효율적이지 네네네,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저희 시험에서는 2년차 합격했다라면 나름 그래도 효율적인 공부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네. 처음에 생각했던 수험 기간은 4년을 잡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렇게 마음속에 부담을 이렇게 뭐 갖기도 했지만 오히려 마음 편하게 가졌던 게 오히려 2년 차로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험 기간을 살펴보니까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제 1차, 2차 공부 같이 병행을 하시다가 이제 2021년 1월에 그때부터 이제 1차 딱 준비를 하셔서 1차 합격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마 올해 2차 유예로 합격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 결국은 이제 5월부터 12월까지 1, 2차 과목들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많이 다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과연 1차 과목도 많고 2차 과목도 많은 상황에서 특히나 이제 스터디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좀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네. 1, 2차에 대한 비중을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가져가셨는지 그거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시험 준비하실 때고 한 3개월 정도 집중하신 것 같은데 네. 그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셨는지 네.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합격 수기에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제 1, 2차 병행했다고 적긴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학원에 이제 온라인 강의를 끊고 네네. 그러니까 1차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1차 5과목에 대해서 이제 기본 강의를 쭉 들어봤습니다. 근데 네네. 그 당시에는 그 전년도 1차 강의를 5과목을 끊고 네. 한 40일에 걸쳐서 네. 정말 전투적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1차 강의만 집중. 1차 강의만. 네.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2차 강의가 아마 6월부터 개설이 됐나 그랬을 거예요. 지연이 좀 됐죠? 2020년에. 네네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결제는 2차 강의도 이제 기본 강의만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그 조금 늦게 듣고 일단 1차만 어떤 과목인지 알아보기 위해 네네네. 가지고 하여튼간 그 강의도 기본 강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그거 많죠. 뭐 하루에 네. 뭐 말씀이 좀 느리신 분들은 1.5배속, 2배속 하고 뭐 또 빠른 분들은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네네. 하루에 뭐 한 10시간 이상, 15시간씩 강의만 듣죠. 강의만 그니까요. 강의만 듣고 그래서 일단 어떤 과목인지 일단 파악하는 시간을 한 40일 가졌고요. 그 이후서부터는 6월 달서부터는 이제 개설되는 강의, 2차 강의. 그게 아마 요일마다 보통 한 과목씩 이렇게 정해가지고 있고 처음에는 실무는 일주일에 2번 있고 이론은 뭐 한 번 정도 맞습니다. 있고 그런데 네네. 그때 강의에 충실하게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 대해서 뭐 기본서를 읽든지 아니면 관련 자료를 읽든지 해가지고 이제 이해하고 네네. 뭐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 2차 병행이라고 했지만 한 40일 정도 1차 강의의 기본적인 어떤 틀을 잡고 그다음에 이거는 문제풀이만 해도 되겠다. 어떤 것들은 좀 더 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실 12월까지는 그 기출 문제 강의까지 쭉 그 이제 기본 강의서부터 해가지고 쭉 그 2차 과목들 개설이 되어 있는데 네네네. 그 과목을 주로 듣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를 먼저 좀 선행을 해서 네, 1차에 네. 대한 시험 특성이나 이런 것도 좀 네, 파악을 네, 해놓고 네. 이제 나중에 1차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네, 걸 네. 잡아놓으시면 2차에 좀 더 집중을 하셨던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을 좀 반대로 했거든요. 저는 1차를 결국 이제 시험 가까워서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네. 2차를 먼저 앞에 좀 했다가 예. 그 비중을 줄여가면서 사실은 1차를 늘려가라는 식으로 저는 많이 조언을 했는데 약간은 좀 반대로 이제 컨셉을 잡으시긴 했으셨네요. 그게 보니까. 이제
처음 접근할 때 네. 수험을 접근할 때 이게 어떤 시험인지조차도 가늠이 네.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1차 과목에 대해서 먼저 쭉 한번 개괄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1차 과목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2차 과목에 대한 비중을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아마 확실히 들으셔서 네. 그렇게 계획을 잘 잡으신 게 네. 아닌가 싶어요.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1차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에 보면 네네네. 이윤규 변호사가 아주 이렇게 객관식 네네네. 시험에 네네. 대한 아주 팁을 저도 꿀팁을 감- 많이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네네네. 유튜브에 네네. 그래서 그걸 많이 참고해가지고 네네네. 그냥 기출 문제로 네네. 문제집 위주로 해가지고 그냥 드립다 팠습니다. 그냥 약간 파고 이런 식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문제 중심에서 기본 교재를 가는 그렇습니다. 방식.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이윤기 변호사는 이제 객관식 답안을 먼저 모르니까 네네네. 풀어드려도 다 틀릴 테니까 네네네. 답안을 이게 답을 전부 체크를 해놓고 네네네. 그다음에 해설을 읽어가면서 아. 이해가 되면 넘어가고 통과.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을 다시 다시 기본서에서 돌아가고. 찾아보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하면 그 기본적인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고 1차를 한 달여 정도 남겨놓고 학원이라는 학원 모든 학원의 모의고사가 보통 2회 또는 3회씩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그 해 또는 그 전년해 네네. 모의고사를 전부 사다가 네네. 한 20회 이상 거 풀었고요. 많이 모의고사를. 푸셨네요. 네. 그다음에 기출 문제도 사실은 이제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가 큐넷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한 13년, 14년 이렇게 네. 정도 한 네. 2008, 9년서부터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전부 풀고 네네. 물론 이제 법 같은 과목은 이제 개정이 된 것도 많이 있고 그렇죠. 하니까 막 틀리기도 하지만 그렇죠. 저는 주로 이제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꽈락을 면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과목을 좀 나눠가지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전략 과목은 제 목표는 15분 이내 푸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네네. 15분 이내에 무조건 풀고 그래서 목표 점수는 60점을 넘기는 것. 네네. 아무렇게나 풀어도 60점은 넘긴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뭐 법과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관계법규나 이런 것들도 지났지만 네네. 그 답을 그대로 기준으로 해서 이게 60점이 넘는지 안 넘는지 네네네. 그걸 이제 주로 제가 좀 테스트를 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민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무사에서도 민법을 보고 공인중개사도 민법을 그렇죠, 보는데 범위가 좀 다릅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 두 개를 합치면 왜냐하면 이제 세무사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법 총칙 부분만 나와 있고 네네네. 또 이제 중개사 같은 경우는 민법 총칙이 빠져 있는데 두 개를 합치면 네네. 또 우리 딱 시험법이랑 우리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딱 맞지는 않고 좀 그렇죠, 비슷합니다. 그렇죠. 조금 네네. 넓습니다. 그거보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출 문제를 그것도 한 15년 정도 그냥 다 풀어보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은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때. 사실 이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라서 예, 예. 저도 사실은 이 방법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문제 중심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예. 그냥 이론을 보기보다는 문제 중심을 통해서 이론을 짚어가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건 거기는 절대평가고 예. 40점만 명가락하고 60점 이상만 평균 넘으면 되다 보니까 뭐 우리가 8, 90점 맞을 필요는 없고 네. 그러다 보니 전략 과목과 비전략 과목도 잘 구분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정석대로 공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하고 이제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고득점을 맞출 수는 없고 맞아요.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과목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그 부분은 명과락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일부 부분을 뭐 과감히 포기하고 네네.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일단은 그 점 범위를 다 하셨구나. 기출 문제도 점 범위를 어쨌든 다 공부를 하고 그래야지만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도 아주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접하면서 이게 쉬운 문제는 풀고 어려운 문제는 버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회계학 같은 경우에 원가 부분을 버린 경우에는 원가가 쉽게 나온 경우에는 또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죠. 또 재무회계 부분이 오히려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그 2020년 시험이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럴 경우에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 범위를 저는 소화를 했습니다. 이게 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전범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공부를 약간 보수적으로 하고 네네네. 그 안에서 결국은 네. 문제를 풀지 말지 어떤 이런 결정을 하는 거라 네.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번에 2차 우리
과목들 봤을 때는 결국 수험생 입장에서는 공부 자체는 전 범위를 다 어쨌건 보수적으로 공부하는 게 네. 혹시라도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을 때 손을 못 댄다든지 전혀 딴소리를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잘 하신 것 같아요, 되게. 네. 그럼 1차는 뭐 이렇게 정도만 네, 마무리하고 사실 2차 공부 방법 이제는 내년 또 2차 준비하는 분들이 꽤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또 3년차 동차 또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한번 2차 공부 방법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인데 이게 들어보니까 2차 강의를 기본 강의랑 이제 문제풀이 강의만 동영상 들으시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주말마다 하는 그룹 네. 스터디가 있잖아요. 네. 그 강의에 아예 수강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스스로 그냥 모의고사 문제만 풀어봤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수험생들이 제일 이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는 그런 걸 거거든요. 이제 학원에서 하는 어쨌건 그 스터디 강의는 네. 제 3자가 내 답안지를 봐주고 예. 그 답안지를 통해서 뭔가 좀 잘못된 부분도 좀 짚어주고 물론 현행 구조상 사실은 답안지 첨삭이 만족스러운 정도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제 3자가 봐준다는 것에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혼자를 하게 네. 되면. 그래서 실제 답안지 작성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내 네. 답안지 정말 잘 쓴 건지 안 쓴 건지 잘 모르잖아요. 네네. 나만 보니까. 제3자가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스스로 내 답안지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뭘 비교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네, 같아요. 네, 네. 뭐 첨삭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했는지 그쵸,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는데 네. 사실은 21년도에 공부하고 22년도에 공부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21년도에는 이제 2차 시험을 초시도 안 치러본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첨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네,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네. 일단은 내가 공부가 덜 돼 있지만 네네. 무조건 시험은 끝까지 참석해보고 네네. 모든 문제에 내가 아는 만큼만 답을 써보겠다. 네네. 그랬을 때 어느 점수가 나오는지 내가 보고 네네. 그걸 기준으로 공부의 방향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네네. 생각을 했죠. 아, 네네. 그래서 사실은 공부 시간에 제가 초창기에 너무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져가지고 혈압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살도 많이 찌고 네네.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까지 한 100여일 이렇게 시간이 그렇죠. 남았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귀하고 집중해야 되는 네네. 시간인데 그때 사실은 한 4, 5시간뿐이 공부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급하게 전년도 다른 학원, 서울법학원 이렇게 네. 그 GS 스터디 자료를 3, 4기만 아, 네네네. 3, 4기만 복사집에서 복사를 해다가 네.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 보면은 뭐 태블릿으로 이렇게 많이 보고 네, 그러는데 네. 아직까지는 네. 제가 거기에 익숙하진 않아서 복사된 인쇄물을 가지고 네네네. 그냥 이것만 다 읽고 아, 읽고 그냥 시험 들어가서 어떻게 아는 만큼만 쓰고 네네. 나오자 네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시험장에 들어갔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발표가 나오고 점수 발표를 보니까 각 문항별로 제가 쓴 네네.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아 이렇게 형편없게 썼는데도 그래도 한 20%의 점수는 주는구나. 어떤 거는 한 40%의 점수는 주는구나. 어떤 것들 논점이 맞고 한 것들은 한 60%까지는 네. 60%까지는 점수를 주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GS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도 그런 부분이 이제 언급이 돼 있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항상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강조하고 하는 네네.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다 아, 싶어서 네네네. 계속 그 GS를 안 끊고 이제 혼자 아, 그 자료만 가지고 공부를 한 건데 네네. 뭐 운 좋게 이제 합격해서 다행이지만 네. 만약에 합격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GS 7강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 기준이 그 2년차 때 그 초시 네네네네. 때 그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이 딱 예. 잡혔기 때문에 사실은 네. 굳이 GS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정도에 비슷하게 쓰면 내용상 내가 아는 걸 쓰면 이 정도 득점을 할 수 있구나라는 네네. 걸 확신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그 필요성을 좀 낮게 보신 근데 이게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긴 하죠. 매번 흔치는 않긴 시험마다가 하니까요, 매번 사실은. 시험마다가 네. 조금씩 이 채점 네. 기준이나 이런 게 달라질 맞아요.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참고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첨삭에 대한 구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네.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잘 현출을 하면 현출한 만큼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준
그거는 좀 다른 분들도 잘 알고 계시면.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는 게 네. 아무리 자기가 2차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네. 2차 초시라고 하더라도 네. 뭐 1차 뭐 처음 1교시 실무 보고 야 꽈락이니까 가자 하고 그런 생각은 절대 갖지 말고 맞아요. 내가 어디까지 최선을 다해서 썼을 때 모르는 내용이지만 제목이라도 한번 써보고 목차라도 한번 썼을 때 네네. 그게 점수가 얼마가 나오는지 맞아요. 확인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초시 때 무조건 일단은 가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못 써도 좋다. 어차피 합격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가서 일단은 그런 건 있잖아요. 이렇게 썼을 때 그래도 이 정도 점수는 주네. 라는 그것도 되게 소중한 경험이잖아요. 네. 그래서 꼭 가라고 하거든요, 제가. 네, 그것도 되게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차 과목별로 좀 네, 네, 네. 세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실무죠. 실무가 이제 우리 처음 공부할 때 가장 뭐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과목이기도 한 이 실무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실무 어때요? 어떠셨어요? 어떤 분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극복했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실무 처음 접했는데 제가 다른 학원 강의는 안 들었지만 네. 우리 유도훈 평가사님이 네네. 그 1타 강사신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듣거나 이렇게 네네. 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네네. 가르쳐 네네. 주시고 네. 그 다음에 교재들은 제가 이제 다른 학원 교재들도 좀 네네. 보고 했는데 어쨌든 유도훈 평가사님이 그 쓰신 그 기본서가 너무나도 충실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그리고 힘들지 않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매번 그 퀴즈를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과정만 잘 쫓아오면 된다.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 퀴즈를 못 풀거든요. 처음에 당연히. 그쵸. 그리고 문제집을 봤을 때도 당연히 못 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모범 답안을 보고 네네네. 그걸 뭐 필사하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답안을 이해할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면 네네네. 언젠가는 이제 연습해서 그 어떤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왜 이 선생님은 이렇게 썼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네네.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요약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무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우리 그 뭐 GS 스터디 문제들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기본서회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가장 이렇게 기본적인 거. 네. 넘길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렇게 보상 파트나 이런 쪽에 넘어가는 문제들은 그런 기본 문제에 대한 이해가 딱 돼 있으면 사실은 답안을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굳이 그걸 어렵게 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앞에 가장 감정평가의 기초가 되는 3방식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조금 깊게 연습을 할 필요가 있지만 네네네. 오히려 그 위에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은 네네. 뭐 담보평가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은 기본 문제에 있는 문제들만 충분히 하고 네네. 그다음에 좀 연습을 하면 네네. 어느 정도 실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올해 이제 57.5점으로 고득점으로 이론 과목 수석 합격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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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이라는 거 진짜 대단한 건데요, 그렇죠? 딱 한 명만에게 주는 건데 제가 2년 전에는 누군가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렇죠. 나타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57.5점이면 수석 맞으신 거고 제가 올해 특히나 70% 꽈락이잖아요. 네. 그 와중에서도 57.5점이면 사실은 다른 해랑 비교해 보면 60점이 거의 넘는 점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2년 전에 이제 저희 지금 학원에서 강의하는 이동일 평가사 이론 수석 이후에 또 다시 올해 또 이론이 또 수석이 나와 주셔서 저는 되게 감사드리고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고득점 받으신 분들한테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특히 이론도.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이론에서 나름의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노하우가 있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론 공부는 그냥 저는 이제 그 2021년에 처음 시험을 대할 때 하고 22년을 대할 때 하고 조금 다른데 처음 시험을 대할 때는 일단 이해를 하자. 전체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책을 정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호쌤이 주는 자료라도 좀 정독을 하고 그걸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했고 시험을 보고 느낀 생각은 실무 기준 해설서까지 갈 게 아니라 실무 기준을 알고 있으면 답안을 쓸 게 굉장히 많구나.
그 정도만 제대로 쓰더라도 고득점을 할 수가 있겠구나. 네네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초시 때는 네. 감칙만 외우고 들어가자라는 생각만 하고 감칙을 외웠는데 사실은 감칙 내용이 그대로 실무 기준에 그렇죠. 다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구체화다. 구체화돼 있고 물건별 어떤 평가 방법 네. 그 뒤에 네. 목적별 목적별. 평가가 그게 추가돼 있는 그 부분만 조금 다른 거지 전체적인 네, 그렇죠. 흐름은 감칙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거고 그거를 또 설명해 놓은 게 이제 실무 기준 해설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실무 기준 해설서를 보려고 했다가 네. 너무 방대한 양에 많죠. 엄청 많죠. 그런데 사실은 안다고 해도 그걸 다 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네. 실무 기준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그게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고 네. 그 부분을 왜 이 사람들의 실무 기준을 이런 순서로 규정을 했을까? 했을고 왜 물건별 평가를 이렇게 나눴고 네. 목적별 평가를 이렇게 왜 나눴고 네. 네. 그다음에 그 평가 방법을 접근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운이 좋게도 올해 이제 1번 문제가 실무기준 바로 실무 기준 그대로 나왔고 네. 네. 거기 나와 있는 것들만 그대로 써줬으면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의 득점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자주 보고 외우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쓰지 못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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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뜨린 것도 많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득점이 나온 걸 보면 네. 네. 사실은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수험생들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무 기준을 묻는 문제는 정말 실무 기준이니까 그대로 써주면 네. 사실은 답을에 대한 건 맞춘 거고 점수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저도 합격한 분들과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 조금 약간 1번 문제 많이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무래도 1번 문제에서 50% 이상 좀 득점한 분들은 좀 더 정확하게 쓰셨더라고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이런 실무 기준 문제는 암기잖아요. 그렇죠. 암기라는 게 사실은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암기를 정확하게 한다는 게. 근데 결국은 해야지. 또 하고 그렇죠. 나면 정확하게 그 점수로 돌려받는 게 저는 암기성 문제 같거든요. 특히 올해 시험 같이 2번, 3번이 좀 난해한 상황에서는 암기성 문제는 무조건 점수를 받고 가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좋은 득점, 높은 득점을 좀 받으려면 그런 암기성 문제도 좀 준비를 좀 해서 거기서 그대로 그래서 좀 이제 좀 그 받을 수 부분을 있게. 그대로 그냥 똑같이 암기하려고는 하진 않았고요. 그렇게까지 힘들죠. 저는 맞아요. 이제 네. 그거를 이해하는 부분만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또 감정 평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정도 실력을 된 사람은 꽈락을 시키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예를 들어서 요번에 지적재산권인가요? 네, 그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 나왔죠. 나왔잖아요. 이제 네. 용어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지식재산권 나왔는데 그것도 실무 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특허권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네. 특허랑 비슷한 게 실용신안, 네. 디자인 상표. 네. 근데 이런 거는 산업에 관련된 거니까 네. 네. 거기 보면은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걸 왜 저작권하고 왜 나눠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외우니까 그 5개의 지적재산권이 네. 그냥 빠짐이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자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갖다가 써주면 더 좋았겠지만 네.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써줬으면 더 점수가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각자에 대한 정의는 써주지 않았고 왜냐하면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어떤 그런 권리죠. 독점적 권리 네. 이런 식으로만 그 전부 정도로. 써주면 네. 완전 만족스러운 답안이 됐을 텐데 이제 그렇게 써주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어쨌든 50% 이상의 이제 득점을 했고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단순히 규정을 암기만 하려고 한 것보다는 그렇죠. 그 규정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신 그렇죠. 부분이 크게 잘 작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생각해 보면 각각의 조문과 규정을 만드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네. 그런 취지를 좀 더 이해하면 암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안 현출도 잘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2번 문제인데 네. 2번 문제를 제가 22점을 맞았는데 30점 중에서 진짜 22점 받으신 분은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10점대이실 것 그렇죠. 같은데 대부분 다들 10점대. 근데 그 부분도 전 제가 볼 때는 만족스러운 답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환원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 무슨 뭐 투자 결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 에루드법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썼을 뿐이지 정확한 규정대로 정의하거나 그렇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그 환원율을 조정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또는 그 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제가 언급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환원율하고 할인율하고 왜 다를까? 처음에는 그거를 암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수익 환원법이란 게 뭔가? 이게 곰곰이 생각하고, 그럼 환원이라는 거는 어떤 수익률을 갖다가 뭐 또는 어떤 소득률을 갖다가 가치로 바꿔주는 거니까 아, 환원율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그럼 할인율이라는 거는 소득이 매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추계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현재 가치로 하면은 그게 얼마일까? 그럼 그런 것들이 합이 이 물건의 값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할인율하고 환원율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그래서 에루드법이라는 건 사실은 직접 환원법에서 그 종합 환원율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사실은 환원율을 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답을 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의 위험도가 사실은 고려가 돼야 되니까 시장의 위험도도 고려시키고 대상 물건의 위험도도 고려해야 되니까 대상 물건의 위험도를 조정해야 되고 그래서 써야 되니까 하고, 그리고 그 방법 자체도 시장의 위험도를 고려해서 뭐 무위험률에다가 더해주는 방법도 있어지고 뭐 그런 걸 또 쓸 수가 있고, 지금 에루드법 같이 그 대상 물건의 가치 변동이라든지 지분의 가치 전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변동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쨌든 논점에 맞았는지 이렇게 고득점 맞았던 거죠. 네,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득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사실은 환원율 자체에 대한 개념을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셨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혹시 그럼 이론 공부할 때 처음에 공부할 때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게 있을까요? 가장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처음에 이론 공부할 때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는 과목이 이제 감정평가 이론이니까 감정평가를 왜 하는지, 왜 필요한지 이런 거 따져보고 뭘 평가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을 했고, 전체적인 이론 과목의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보통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숲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지 자기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게 어디에서 나온 문제인지 알아야지 접근해서 답을 쓸 수 있고. 그건 우리 지호쌤도 뭐 항상 강조하시는 분인데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어떤 지엽적인 부분에 이렇게 몰두하게 되는 나무에 경우가 많이 이제 그러니까 나무를 하다 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고 공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시각 자체가 거기에만 꽂혀버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큰 틀에서 보려고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자세하게 안 보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보면서도 이게 어느 위치에서 공부를 하는지 그거를 이제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결국 그게 이제 약간 체계를 처음에 잡아야 되는 거고, 전 사실 그 체계라는 게 별게 없고 감정평가의 개념 자체 안에 이미 있다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 개념을 풀어보면 그 개념에 있는 거 하나하나를 결국 공부하는 게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는 평가를 하는 건데 평가 자체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그 가치를 평가해서 가치를 딱 야, 이 가치는 얼마야 라고 선언을 하는 건데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개념인데 이게 어쨌든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방법도 정확해야 될 것이고 시장에 대한 조사도 완벽해야 될 것이고 그 대상 물건에 대한 특성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그 앞에 뭐 부동산의 특성이라든지 시장의 특성이라든지 시장을 분석한다든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가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만이 그것을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강조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볼 때 아, 이게 왜 중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게 조금 이제 답안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이게 어긋난다 하더라도 큰 줄기에서는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꽈락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답안 쓸 때도 항상 거기에 염두에 두면서 그래 쓰려고 노력을 했죠.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눠 보면 네네네. 이론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총론이라는 부분, 네네. 그다음에 강론이라고 해서 약간 추계 가치를 네네. 추계하는 쪽, 반복론 쪽이나 뭐 이런 네. 쪽 부분 파트가 있는데 혹시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혹시 방법이 좀 달랐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어쨌든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건 아니고 전체적이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정 평가를 누구나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네. 그런 가격을 하려면 네. 그 기본적인 내용서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이 그 총론 총론적보다. 부분이라면 네. 강론 부분은 그렇게 어떻게 평가할 건데 그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적. 서술해 놓은 것들이 네. 강론인데 그거를 총체적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실무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죠. 물론 실무 기준에 빠져 있는 총론 부분이 네. 많이 있긴 하지만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보완해가면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뭐 총론, 강론을 굳이 구분하기보다는 네네. 그렇죠. 하나의 어떤 체계로 네. 보고 공부하셨다는 거네요. 아무튼 뭐 이런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 자 그러면 법규 한번 네네. 해볼까요? 네. 법규는 혹시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이 처음에 좀 힘드셨을까요? 법규는 그야말로 이제 법 규정을 잘 알고 판례를 잘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논리적으로 잘 이제 서술만 하면 되는데 네네. 이제 암기가 제일 문제죠. 이제 그렇죠. 법규는 법 규정을 암기하는 것도 오늘은 다 알았던 것 같고 네. 다 암기가 됐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생각해 보면 또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용어 자체도 처음엔 좀 약간 낯선 부분도 맞습니다, 있었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용어가 좀 낯선 부분은 그 요즘 인터넷도 잘 돼 있고 유튜브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법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 작용이 뭔지, 행정 행위가 뭔지, 처분이 뭔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많이 헷갈리고 네네.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그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법률 유보라든지 법률 우위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네네.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런 것들은 이해가 안 될 때는 유튜브에서 또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구급 행정법 공부 가르치시는 분들이 또 쉽게 잘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많이 하고 다양한 채널들을 많이 네, 공부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유튜브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이제 그거 찾아서 이제 유튜브에서 또 보고 네. 꼭 그 감정평가사 학원에서 이렇게 이 샘플로 올려는 강의가 아니더라도 타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뭐 다른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데 유튜브 강의가 올라와 있으면 그건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네요. 네. 저 공부할 때는 유튜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렇게 참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채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규 규정 외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판례 외우고 하는 그러니까 것들은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런 암기가 것들은- 어떻게 하냐? 암기를 어떻게 하냐? 이게 결국은 잘 안 됐습니다. 잘안 그래서 이제 점수가 좀 안 좋은데, 아. 근데 우리 이제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네. 이제 그런 이제 법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그 행정기본법이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되지만 행정기본법이라든지 행정소송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 시험 범위인 네. 보상법, 토지보상법,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법, 또 부동산 공시법 뭐 이런 네네. 것들을 이제 그 법조문은 다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거기에 관련돼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그 조문만 따로 해서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줄 쳐가면서 아. 틈틈이 또 봐가면서 읽어가면서 그래서 사실은 법규 실력은 아마 시험 보기 한 30일 전쯤이 제일 좋았지 않나 싶어요. 가장 많이 끌어올리셨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험 때까지 딱 끌어올려가지고 딱 현출해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규 점수가 조금 낮고 막상 시험장에 들어갔더니 또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논점은 좀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뭐 법 규정이라든지 판례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답안 작성이 좀 미숙해가지고 그 점수는 조금 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법규 과목 준비할 때 가장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시는 게 좀 있으세요? 그거는 정말 이제 사실은 우리 저기 서울법학원에 네. 우리 강종훈 평가사님 계신데 우리 강종훈 평가사님만 믿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가장 중요한 하라고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강종훈 이제 이 법규정 중요하니까 이 법규정을 외워야 된다. 그러면 그걸 외워야 되고 이건 중요한 판례니까 이거는 외워야 되고 내용도 똑같이 외우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숙지하고 쓸 수 있을 정도는 외워야 된다 하면은 그 말씀만 다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요. 답안을 작성하는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수년간, 수십 년간 가르쳐 오시면서 가지고 계신 노하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답안 작성에 있어서도 조금 불만이 많았어요. 무조건 이제 1번 통문제가 나오면 우리 강정훈 박사님 스타일은 논점에 정리를 해서 딱 1번에 써주고 각 소물음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언급할 거라는 거를 논점에 정리를 딱 써주고 그 다음에 2번서부터 각 문제를 이제 그 본론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결론에서 그걸 갖다가 또 한 번 반복해 주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일인가? 실제 문제에서 묻는 논점만 딱딱 적어주면 간단하고 좋은데 그런데 결국은 그래도 강 박사님 말씀대로 하는 게 고득점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사실은 그게 논리적 체계로 볼 때는 그렇게 써주는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더 완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런 됩니다. 부분이 사실 저는 강사의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네. 강사라는 게 일정 경력이 또 쌓이면 또 합격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 노하우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 대부분 다 그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이제 간혹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을 그래도 놓치지 말고 꼭 좀 잘 지켜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한테 한마디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어쨌든 수험생은 시험 전날까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하여튼간 그 정진해야 되고 수험생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대할 때 내가 이거 잘 아니까 뭐 이게 대충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절대 금물이고 하여튼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 이제 D-Day를 역산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30일 전 또는 100일 전 그때서부터 공부가 진짜 집중력을 다해서 해야 하는 공부니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30일, 마지막 일주일을 집중하지 못해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때에 어쨌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체력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막판에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수험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고 수험생분들이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 텐데 어쨌든 건강 너무 해치지 말고 그 자신의 루틴을 살려가지고 그 루틴대로 생활하면서 수험 기간을 행복하고 즐겁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좋게 생각해야죠. 잘 이겨내고 꼭 합격의 영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혜룡 평가사님 모시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합격하신 분들마다 각자의 그 공부의 방법, 논이나 이런 건 다 다르거든요. 네, 그 중에 또 다 나름의 합격의 비결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가장 자기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좀 잘 참고를 하셔서 계획 잘 잡으시고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그 마지막 그 한 100일이라든지 뭐 30일 요때 가장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고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시험날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라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 지금 좀 힘들더라도 체력 관리도 좀 충실히 잘 해주시고 그러면 아마 내년에는 좋은 결과 다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하면은 뭐냐면은 그 수험생분들 뭐 모두 다 응원하지만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면 눈도 침침해지고 여러 가지 좀 힘든데 우리 특별히 40대를 좀 넘어서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화이팅을 한번 더 외쳐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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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이혜룡 평가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상 저희 지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